훈계이라. 중국 위진 시대에 대나무 숲에 모여 앉아 학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7명의 선비들이라 뜻을 지닌 중림지련이라는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중에서 해강이라는 선비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에 당하게 되어 다른 중림지련들은 그 해강의 아들인 해소를 잘 돌보아 주었고, 해소는 그의 아버지처럼 지혜롭고 총명하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중림지련은 억울하게 죽은 해강의 아들 해소만큼 똑똑한 인물이 없다며 황제에게 관직에 등용할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그렇게 황제의 벼슬을 받기 위해 해소는 낙양으로 떠나게 되었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구경꾼들이 몰려들었는데, 구경꾼들은 어제 구름같이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궁궐로 들어가는 해소를 보았습니다. 그 모습이 의젓하고 늠름하여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 같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훈계일학이란 구경꾼들이 해소를 보고 모습이 의젓하고 늠름하여 마치 닭의 무리 속에 있는 한 마리의 학 같았습니다. 에서 비롯된 말로서 관용어의 직역은 무리꾼, 닭계, 한일, 학하. 물이 지어있는 닭 가운데 있는 한 마리의 항로 해석되고, 결국 훈계일학이란 여러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 있는 뛰어난 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서 훈계일학이 관용되고 있다. 게르, 후한말, 천하 3분지계를 놓고 촉한의 유비가 입주를 점령하고 한중을 평정한 다음 위하라 조조의 군대를 맞아 쟁탈전을 벌이고 있었다. 싸움은 여러 달에 걸쳐 장기간 지루한 양상을 띠고 있었고, 유비의 병창은 제갈량의 용이 주고한 계획으로 넉넉했지만 조조는 병참을 소홀히 하여 내부 질서가 문란하고 탈영병도 많아서 공격도 수비도 불가능한 상태에 있었다. 이때 참모한 사람이 후퇴 여부를 묻자 마침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는 말없이 닭갈비를 들었다 놓았다만 했다. 그가 어리둥절해서 나오는데 주부인 양수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장안으로 귀환할 준비를 서두르기 시작했다. 다른 참모들이 놀라 그 까닭을 묻자 양수는 닭의 갈비는 먹으려 하면 먹을 것이 없고, 그렇다고 내버리기도 아까운 것이오. 한중을 여기에 비유하여 승상께서 군대를 철수하기로 결정하신 것이오. 라고 대답했다. 과연 양수의 예상대로 조조는 그 이튿날 철수 명령을 내렸다. 게륵이란 닭고기를 뜯고 있던 조조가 닭갈비 즉 게륵을 들었다 놓았다 에서 비롯된 말로서 관용어의 직역은 닭게, 갈비때륵, 닭갈비로 해석되고, 결국 게륵이란 먹기에는 너무 양이 적고 버리기에는 아까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형편이란 뜻으로 게륵이 우리네 일상에서 쓰여지고 있다. 활목상대, 위나라 조조, 촉한의 유비와 오나라 손권의 삼국이 서로 대립하고 있을 당시 오나라 손권의 부하 중에 여몽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병졸에서 전쟁의 공으로 장군까지 된 여몽이었으나 무식하기가 짝이 없었다. 그러나 손권은 그가 이론적인 병법까지 알기를 원해서 학문을 깨우치도록 충고를 많이 했다. 이때부터 그는 전장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열심히 공부했다. 얼마 후 뛰어난 학식을 가진 손권의 노련한 책산 우수기 여몽과 의논할 일이 있어 찾아갔다.
노숙은 여몽과 막역한 친구여서 여몽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와 얘기를 나누는 사이 그의 박식함에 깜짝 놀라면서 이 사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이제 오나라의 여몽이 아닐세. 그러자 여몽은 이렇게 대꾸했다.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하는 법이라네 라고 했다. 괄목상대란 여몽이 선비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면 눈을 비비고 다시 대해야 할 정도로 달라져 있어야 된다. 에서 비롯된 말로서 관용어의 직역은 글글과 눈목, 서로상 대할 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며 상대를 대한다로 해석되고, 결국 괄목상대란 다른 사람의 악식이나 업적이 크게 진보한 것을 말함. 이란 뜻으로 괄목상대가 우리네 일상에서 관용되고 있다. 권토중래. 천하를 놓고 공방을 벌리던 항우는 유방의 군사에 쫓겨 태하에서 포위되고 그 유명한 한신의 사면초가 작전을 펴서 태하권 만다. 항우는 오강으로 도망쳤는데 이때 배를 끌고 온 오강의 정장이 강동은 땅이 비옥지고 백성들이 많으니 시급히 강을 건너기만 하면 그곳에서 왕이 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권했으나, 그러나 항우는 8년 전 강동의 8천여 군사와 함께 떠난 내가 지금 혼자서 무슨 면목으로 강을 건너 강동으로 돌아가 그들을 대할 것인가 라며 파란만장한 31년의 생애를 마쳤다. 그로부터 천여 년이 지나 당나라 후기의 시인 두목이 오강의 객사에 머무르다가 항우와 오강정장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지은 시가 바로 제오강정이다. 이기고 치는 것은 평가지상사라 예측하기 어렵나니 수치를 참고 견디는 것이 진정한 사내 대장부라. 강동의 자제들 중에는 뛰어난 인물들이 많으니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다면 결과는 알 수 없었으리 라고 적는다. 일세에 풍우나 단순하고 격한 성격의 항우, 힘은 산을 뽑고 위기는 세상을 덮는 장사 항우, 사면초가 속에서 애인 우미인과 헤어질 때 보여준 인간적인 매력도 있는 항우를 생각했다. 그리고 그는 강동의 부형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으며 강동은 준재가 많은 곳이므로 권토중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텐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31세의 젊은 나이로 자결한 항우를 애석히 여기며 이 시를 읽었다. 이 시는 항우를 읊은 시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이다. 권토중래란 시인 두목의 제오강정에 나오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왔다면 에서 비롯된 말로서 관용어의 직역은 거둘권 흑토 우거울 중 울레 흙먼지를 날리며 다시 온다로 해석되고, 결국 권토중래란 한 번 실패에 굴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남이나 패한자가 세력을 되찾아 다시 쳐들어오는 데에서 권토중래가 우리네 일상에서 쓰여지고 있다. 후일모. 한나라 7대 황제인 무제 때 흉노를 정벌하러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이릉이 출전하여 10여일간 싸웠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고 말았다. 난전 중에 죽은 줄 알았던 이릉이 흉노에 투항하여 부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안 무제는 이릉 일족을 참영하라 했으나 충신들은 이릉을 변호할 인재가 없었다.
이에 분개한 사마천이 무제에게 아뢰기를 소수의 보병으로 수만의 오랑패와 싸우다 흉노에게 투항한 것은 훗날 황은에 보답할 기회를 얻기 위함일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진노한 무제는 사마천을 옥에 가두고 3대 형벌인 궁형을 내렸다. 세인들은 이때 이를 일응의 화라고 말한다. 이를 사마천은 친구인 이만에게 참담한 심경을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내가 법에 의하여 사형을 받아도 9마리의 소 중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뿐이니 나와 같은 자가 땅강아지나 개미 같은 미물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내가 이런 수치스런 일을 당하고도 죽지 않았으니 졸장부라고 여길 걸세. 사마천이 이러한 자신의 처지를 가슴 아파하면서도 지옥을 무릅쓰고 살아가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당시 태사령이었던 아버지 사마담이 임종 때 통사를 기록하라고 한 유언에 따라 사기를 집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2년 후 중국 최초의 역사서로서 푸르의 명저로 손꼽히는 사기 130권이 완성되어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다. 후일모란 사마천이 내가법에 의하여 사형을 받아도 9마리의 소 중 터럭 하나 없어지는 것뿐이니 에서 비롯된 말로서 관용어의 직역은 9구 소 한일 터럭무 9마리 소의 털 한 가닥로 해석되고 결국 후일모란 많은 가운데서 가장 적은 것에 비유함 이란 뜻으로 후일모가 우리네 일상에서 쓰여지고 있다.